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방송가에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되면서 일반인 출연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 등 온라인 크리에이터로 전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사생활 노출과 악성 댓글에 시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서 나서는 일반인들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성원입니다. 그리고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X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헤어진 커플들이 나와서 새로운 연애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 너무 좋다. 나 행복해. X 진짜 생각 안 하고 있어. 미련 없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다. 비참했어. 엄청 노력했어, 나도. 차라리 이제 내 눈치 보면 좋겠어. 마음 가는 사람이 생겼어? 나는 응원 못 해주겠는데. 아 너무 짜증나 지금. 왜? 아 왜 그 정도까지 짜증이 나? 아니 상의도 없이 여보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몇 번씩 계속 얘기를 했었었잖아. 언제 얘기를 했어? 아 왜 그래? 내 다른 거에 돈 쓰지 않잖아. 아니 난 뭐 돈 써? 네, 지금 두 편을 들으셨는데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TVN의 환승연애 2고요. 또 하나는 SBS의 동상이몽2라고 하는데 관찰 예능이라는 이런 표현이 붙었다고 하는데 두 분 혹시 이 프로그램 내지 이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관찰 예능 한참 인기 있기 시작할 때 예컨대 뭐 우리 결혼했어요라든가 아빠 어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예인 예능이나 연예인 육아 예능 같은 것들을 좀 보기는 했었는데요. 네. 이게 약간 이성의 연애를 주로 다루고 국가에서 규정한 정상가족 육아 예능들이어가지고 저는 점점 관심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핑클의 캠핑클럽이라든가 삼시세끼처럼 힐링 예능을 좀 보고요. 제일 좋아하는 건 나 혼자 산다. 역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저한테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환승연애가 요즘 한참 유명해서 저도 클립들을 좀 보기는 했는데요. 약간 몰입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전소연 편집장님. 저도 예전에는 조금 봤었는데 뭐 전지적 관찰 시점,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재밌게 저도 봤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거 볼 때 아까 이게 방송 보면 하는 이게 약간의 그 공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청중들의 그런 것처럼 보면서 약간 그 공감되는 거, 그렇지 저런 대목은 우리도 살 때 있었지. 근데 이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의 어떤 삶의 진짜 모습 이런 것들 일상을 보여주는 그 기분에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 연출이구나. 그러면 좀 관심을 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좀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연예인이 나오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지도도 올려야 되고 또 캐릭터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순수 민간인 맞겠죠? 네. 순수 민간인이라고 치고 순수 민간인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기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용기라고 하는 거에는 본인의 어떤 이런 사적인 부분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릅쓴다는 점에서 용기지만 또 한편은 본인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노출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이거를 용기로 봐야 되는 건가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던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뭐 가족 노출이 제일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아이들이 노출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 요즘에는 뭐 육아 예능에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라든지 아니면 장인 장모라든지 점점 이제 확대 가족으로 점점 가족들이 더 많이 예능에 출연하고 있어서 예.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말씀하셨지만 그 관찰 예능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친지가 드러나는데 그것도 성인들의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아이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보면 그리고 뭐 연예인이 나오는 경우에도 사실은 아이들은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노출되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결정하지도 못하는 나이에서 어렸을 때 일찌감치 노출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그 뭐 요새 보니까 쉐어런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아하는 어떤 페어런팅을 쉐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어인데 이런 경험들을 이제 그 SNS나 아니면 이런 거에도 올릴 때 얼굴 노출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 프라이버시나 그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에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떠올랐었던 게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른바 관찰 예능이 시작됐다. 여기서부터 관찰 예능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하는 효시로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MBC 주말 예능에서 했었던 G.O.D의 육아일기부터거든요. 야, 오래된 얘기. 네, 굉장히 21세기적인 현상인 건데 2000년대가 시작하면서 이제 G.O.D의 육아일기가 등장했고 5명의 남자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청나게 인기였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한다고 할 때 아이들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보는 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런 프로를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시청자 입장에서? 그러게요. 뭐 편의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 순수함, 그리고 다 같이 뭔가 이제 육아라는 공동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본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이렇게 관찰 예능에 출연하는 걸 엄격하게 막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찰 예능은 사실은 한국의 공중파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것들 다 다루는데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한국에선 육아 예능이 인기일까를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었던 이런 이제 관찰 예능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은영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그야말로 쉐어렌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치유 프로그램이고 전문가의 고견을 듣는다라는 컨셉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찰 예능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이제 관찰 예능 인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아이들이 예전에는 뭐 예측 불가능성이라든가 사랑스러움, 그러니까 동물 예능 사랑받듯이 아이들 예능도 사랑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아이들의 모습이 스펙타클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엄청나게 욕설을 한다든지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상상하거나 보고 있기 민망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랬을 때 아이들의 권리, 인격권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라는 과제를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을 등장을 시키는 건 이른바 장사 속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대중문화 전공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른바 3B라고 있다면서요. 세 개의 어떤 B가 어떤 등장시키면 기본은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디, 몸이고 또 하나가 베이비. 하나가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중문화에게서 앞세우면 팔린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분명히 그런 의도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편집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소셜 미디어의 경우에도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자기 아이를 올렸을 때 좋아요 수가 확 늘어난다든지 고양이를 노출했을 때 좋아요 수가 확 늘어난다든지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아동 출연자 권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소희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미권의 경우에는 샤프롱이라고 하는 그 아동 권리를 지켜주는 스텝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정도의 법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 중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아이를 등장을 시키는 관찰 예능으로 한정을 하지 말고 관찰 예능 일반을 보면서 왜 이게 인기를 끊을까라는 그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과거에 이제 저는 출판에 아직도 로망이 있기 때문에 네. 출판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출판 보면 이제 그냥 일반인들의 수기가 있잖아요. 책. 네. 거의 안 팔린다면서요. 그래서 왜 안 팔리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어떤 분석을 내놨냐면 아니 나하고 비슷한 스토리를 누가 돈 주고 사서 보려고 하겠냐. 내 인생 자체도 팍팍하고 스트레스인데 그거를 왜 돈 주고 다시 보려고 하느냐. 너 같으면 보겠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맞는 말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넘어갔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한정하면 결국 같은 맥락이잖아요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는 요새는 에세이가 잘 팔립니다. 첫 번째. 아니 근데 에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에세이를 퉁칠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자기의 일상을 고백해내는 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하면 혹시 충조평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충주란 도시는 알아요. 충주가 아니고 충조평판. 충조. 뭐예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머리 글자를 따라 가지고 이제 충조평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야구팀의 어떤 경기를 볼 때 그 이른바 아저씨들이 TV 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참견하고 아유 저걸 못나 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훈장질 얘기하는 네, 거니까.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시청자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들이 특징이 그러니까 보면서 내가 거의 개입을 해요 감정적으로.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훈수를 두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의 특징 중에 아까 우은영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패널들이 나와서 참견을 하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도 역시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조 평판을 하면서 거기에 몰입을 하고 그 참견질을 하면서 거기에서 재미가 발생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가 충조 평판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회, 조금 타이트한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여기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시청률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른바 훈수질을 하는 어떤 그 장치가 오히려 먹히고 있는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한마디로 저는 얘기하면? 저것도 굉장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또 조금 덧붙일 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꺼이 충조 평판을 받으러 TV에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러니까. 텐데요. 네. 저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관찰 예능에 나오는 걸 보는 것을 그 욕망을 설명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연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연예인 더하기 일반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신조어가 많아? 따라가기 힘들게. 그 신조어를 빨리빨리 습득하셔야 시사를 더 잘 진행하실 수 있다. 예. 네, 연반인 신장을 하시네. 충조평판. 네. 근데 이제 그 연반인의 핵심은 뭐냐면 일반인이지만 셀레브리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셀럽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까? 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에세이가 굉장히 잘 팔리는데 예전처럼 이미 유명했던 사람이라거나 연예인, 정치인들의 에세이보다 훨씬 잘 팔리는 게 인플루언서들의 에세이거든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버에서 이름을 알린 패션 리더라든지 아니면 상품 리뷰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책을 보면서 훨씬 더 동일시를 잘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처럼 이제 자기의 이름도 높일 수 있다는 꿈과 환타지 같은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바로 그 지점인데 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출판을 여쭤봤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인사가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일상을 드러내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명소졸 장사미사가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해서 거의 안 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에세이류는 요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TV는 만약에 첫 시장은 일반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팔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메커니즘의 차이를 이제 저는 여쭤봤던 건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전성환 편집장님 뭐 충조 평판 예. 그 장치가 이제 먹히는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하나는 보는 사람들과 출연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만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찰 예능의 욕망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영화를 비롯해서 이런 영상물이 주는 쾌락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관음증과 동일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극장에서 몰래 숨어서 남의 삶을 이제 구경하면서 훔쳐보면서 동일시에서 내가 저렇게 멋진 삶이 된 것 같은 어떤 판타지를 느끼는 이게 이제 영화적인 것을 보는 것의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비저자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죠. 예전에는 글을 쓰고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면 이제는 그 저자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비저자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비저자의 시대, 그 비저자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SNS와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이 관음증이라는 욕망이 노출증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보는 욕망보다 나를 과시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워진 이런 시대가 된 부분이 있고 근데 그렇게 나를 과시하는 것이 쾌락이 될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목 경제잖아요. 주목을 끌면 끌수록 그게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자기 자원이 되기도 하는 구독자가 자원이 되죠. 네,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바탕이 만들어지면서 일석이조가 돼버리는 거죠. 셀레브리티가 돼서 명예를 얻고 돈도 벌고 자원을 가질 수도 있으니 더욱더 과시하고 싶어지는. 원래 이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약간만 보충을 하면 그 전 세계적으로 별로 안 통용되는데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앤디 워홀의 가짜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당신이 똥을 싸더라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근데 가짜 명언이라는 건 원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앤디 워홀의 명언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럼 누가 지어낸 거예요, 그 말은? 그 출처는 2002년인가 언젠가에 누군가가 했다고 이렇게 팩트 체크에는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이 말이 한국에서만 널리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프로슈머라는 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당근마켓 같은 데서 어떤 걸 판매하는 사람이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반인들도 어떤 출판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 같으면 일반인들이 그걸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로슈머형, 그러니까 아까 연반인이라고 얘기한 연예인 반, 일반인 반,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쉽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돌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애창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이제 EBS의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아, 네.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SBS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 아, 좋아했죠. 정말 좋아하는 프로.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그 두 프로에 등장하는 사람도 사실 일반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런 그 두 프로를 두고 관찰 예능이라는 표현을 붙이지를 않고 뭔가 접근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예를 지금 들어주신 건데요. 이게 이런 식의 일반인 예능, 일반인을 관찰하는 예능이 인기를 얻게 된 되게 중요한 바탕에는 사회가 드림 소사이어티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상품이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상품의 효용이나 실용성이라는 게 팔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팔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은 그의 노동과 그의 기회
그다음 그 시간 속에서 쌓여온 어떤 재능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정보성이 있죠. 예, 그렇죠. 그- 그래서 이전의 형태의 어떤 가치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어필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관찰 예능의 상품은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항상 다짐이 어디 가서 깎지 말자. 네. 저렇게 힘들게 노동해서 저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한 푼 깎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분 좋게 사자. 다짐을 하는데 또 막상 시장 가면 또 그게 안 되긴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힘들게 버니까요. 근데 이제 관찰 예능의 시대의 상품이 되는 건 사실 이미지와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쌓아서 장인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장인이 팔릴 때에도 장인의 어떤 스토리가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관찰 예능의 상품성과 뭐 생활의 달인이 내세우는 가치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드러내는 부분이 좀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거기서 노동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거는 과시, 플렉스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그 꼭 과시만이라고 그다음에 어떤 장사 속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그거 말고 다른 측면은 없을까요? 근데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 건 그럼 출연하는 사람, 보는 사람들만 과시하고 싶어하고 과시하는 걸 즐기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제작진의 욕망과 필요도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 시대에 내가 만든 컨텐츠를 두드러지게 보여야 하는데 그건 제작진의 의무에 가까운데. 네, 그런데 그렇게 팔리는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더 이상 과거에 연예인들이 했었던 기회로는 상품이 안 되는 거죠. 주목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데리고 와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리얼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더 자극적으로 선물하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연예인과 하려면 연예인이 가져야 되는 이제 자기 관리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요구를 못하고 연출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영화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손희정 평론가께서 영화 한 편을 좀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오늘은 김진아 감독 연출, 이주영, 오민혜 배우 주연의 2022년 한국 영화 윤신혜가 사라졌다입니다. 따끈따끈 2022년 올해 개봉한 영화입니까? 네,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윤신혜의 모창 가수인 엄마 연신혜 하고요. 네. 유튜버로 대박을 치기를 꿈꾸는 딸 짱아가 함께 선보이는 모녀의 성장 드라마인데요. 우리가 일부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TV에 출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딸이 이제 어머니를 유튜브에 출연시키려고 하면서 몰카로 네,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 소개 잠깐 좀 듣고 이어가죠. 80년대 한국 가요계를 평정했던 불꽃 디바 윤신혜. 그런 그녀의 마지막 콘서트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된 순이. 20여 년 동안 이미테이션 가수 윤신혜로 활동하며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렸던 순이는 들뜬 마음을 안고 무대 위에 오를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아무데도 없어요. 없으면 들어가보면 될 거 아니야. 바로 그때 공연을 코앞에 두고 느닷없이 모습을 감춘 원조 가수. 덕분에 순이의 꿈이 물거품된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데 왜 이래? 한편 커플 유튜브로 꽤나 유명세를 탔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가던 크리에이터 짱아. 왜 이래? 관심만 끌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일념으로 전 남친과 재결합을 시도해보는데 그냥 우리 다시 만날까? 순간 그녀의 가방 속에서 액션캠을 발견하는 전 남친. 야, 너 진짜 유튜브에 영혼까지 팔았냐? 자신이 질척거리는 모습마저 영상으로 찍으려 한 짱아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자리를 뜨고 맙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사람의 관심이 고픈 짱아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우연히 자신의 라이브 방송의 모습을 드러낸 순이를 보고 모습을 감춘 톱가수 윤신혜로 오해해 댓글창이 폭발하는 것을 본 짱아는 눈이 번뜩이는데 윤신혜가 왜 거기서 나옴? 사라진 원조 가수 때문에 자신의 공연도 줄줄이 끊길 위기에 놓인 이미테이션 가수와 오직 조회수 떡상만 노리는 크리에이터의 윤신혜 찾기 여정을 그려낸 오늘의 영화 윤신혜가 사라졌다입니다. 자, 오늘은 좀 그 영화 감상평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성훈 편집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영화 골라오신 우리 손희찬 선생님 되게 칭찬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방송 주제랑 이렇게 딱 맞는 영화를 골라오셨나 싶기도 하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네. 왜 이 영화를 고르셨어요? 이 주제를 주셨을 때 제작진이 진짜로 소개할 영화가 많았거든요. 뭐 데이비드 린치의 나를 찾아줘라든가 조던필의 높 같은 만듦새와 예산도 굉장히 큰 그러면서 이제 주목 경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윤신혜 가수 팬이셔가지고 어렸을 때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가창력 정말 끝내주는 분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영화를 뭐라고 제목을 잘못 말하냐면 윤신혜가 돌아왔다라고 자꾸 잘못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털에 검색할 때도 윤신혜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윤신혜가 돌아온 느낌을 주는 어떤 작품이었고 그 우리가 토닥토닥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영화 맨날 얘기하지 말고 이 영화로 내 추억도 좀 되새기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뭐 독립 영화 비스무리한 영화 아닌가 뭐 처음에 이제 그런 첫인상을 가지고 영화를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다 보고 나면 상당히 여운이 긴 영화다.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자 어떤 장면, 어떤 대목에 좀 꽂히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엄마와 딸의 어떤 갈등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짱아가 연신혜를 미워하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어렸을 때 윤신혜를 좋아하고 맨날 그 노래를 보고 비디오 테이프 녹화해서 하니까 자기도 어머니의 사랑과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 윤신혜 클립 위에 자기 얼굴을 더 씌워서 녹화를 해서 엄마를 몰래 보여줬는데 그래서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되게 즐거워할까 하고 몰래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윤신혜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짱아가 등장하는 순간 짜증을 내는 모습을 이제 몰래 본 거죠. 그래서 그 상처를 받고 사실 어머니와 관계가 멀어진 그렇죠. 예, 이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짱아가 왜 그렇게 관심을 갈구하는가라고 하면 이 장면이 좀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셀레브리티 문화를 보통 설명할 때 경제적인 요인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인터넷에서의 SNS 문화까지 합쳐놓고 좀 보면 소외에 대한 두려움, 대인관계에서의 결핍, 불안, 애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인정 욕구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냥 따봉을 받아서 돈을 더 벌고 싶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되고 싶다. 아니고. 네. 네. 연결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또 하나 있는 거라서 그렇죠. 간단하게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문제는 아니고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이 장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엄마, 이미테이션 가서 엄마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나는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라고 하는 대사도 사실은 나오거든요. 사실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윤신의 노래 가사 중에 하나인 벗어나고 싶어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연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가 벗어나고 싶었던 어떤 삶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싱글맘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딸 하나를 혼자 키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 모창 가수를 해야 됐었던 부분도 있지만 윤신혜를 보면서 그의 삶처럼 산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벗어난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외와 외로움을 해결할 것인가 하고도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성훈 편집장 어디에 꽂히셨습니까? 그 뭐 인상적인 장면들 굉장히 사실은 많았는데 남자 가수 운신혜도 있잖아요. 예. 아이돌 이제 연습생. 네, 아이돌 연습생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열애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사실은 이 순이 연신혜 씨죠. 이번엔 엄마인 그 순이
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짱아하고 엄마 둘 사이를 다시 붙여주는 역할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 두 사람이 진짜가 되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모방에 가까울수록 인기를 끌게 되어 있는 것이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의 어떤 숙명 같은 건데 이분들 그 안에서도 자기의 어떤 진심, 진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아까 이제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의 그 그대는 그와 같은 사회적 조건이기도 하지만 내가 모방해야만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또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역시 동시에 있었다. 그 과정이 이 로드무비인데요. 어떻게 보면 로드무비 자체가 성장 영화로서의 두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성훈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대상이 그러니까 처음과 뒤가 있는 거잖아요. 앞과 뒤. 앞에서는 그 싱글맘으로서 그 헤쳐나가는 세상의 풍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윤신혜에 귀의하는데 나중에는 병동에서 윤신혜를 마주보고 또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는 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현실 속의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그런데 결국에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내가 모방해야 했던 대상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극복을 하는 그런 서사가 아니냐.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병동에서 윤신혜 씨를 마주 보고 잠깐 눈을 뜨고 보잖아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벗어나고파를 열심히 열창하는 그 대목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병동에서 실제로 윤신혜 가수가 등장한다는 걸 청취자들께 너무 말씀을 꼭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 그런가요? 저는 그걸 보고 싶어서 영화를 보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윤신혜 씨께서 배우로 데뷔한 영화죠. 배우로 데뷔한 영화고 그 오랫동안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시고 나서도 연기에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감독한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 윤신혜라고 하는 자기가 이때까지 동경하고 쫓아왔었던 그 사람을 눈앞에서 봤을 때 정말로 윤신혜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그 사라진 윤신혜를 찾기 위해서 오랜 여정을 이제 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여정 자체가 윤신혜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은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끝에 거기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완전히 거기에 잡아먹히고 싶다라는 욕망과 하지만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저는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성원 편집자님 말씀대로 그 과정 안에서 드디어 나를 발견하기도 했기 때문에 영화 끝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창 가수의 삶을 벗어나서. 말 그대로 로드무비라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딸과 함께 쭉 가는 과정에서 모창 가수로서의 자기 삶에 대해서 말 그대로 흠뻑 젖어가지고 엄마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가서 윤신혜 씨 앞에서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를 그러니까 부르고 있다라는 장면.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되게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봤던 건데. 알겠고요. 결국은 근데 인정 욕구라고 이제 그 조금 전에 만약에 해설했던 그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는 겁니까? 과거에 어떤 뭐냐면 자수성가 어떤 그런 그 스토리에 따르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출세 입신양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온갖 서름으로부터 벗어나서 대접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아주 옛날 버전의 이런 것과 그러면 뭐가 다른 것일까?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특히 남중 남고 같은 경우에 인정을 받고 주목을 끌고 친구들 사이에 이제 한가운데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축구나 농구를 잘하거나 아니면 성적이 좋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SNS에서 팔로워가 몇 명이 있는지 얼마나 주목을 끌고 있는지 이런 게 또 인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같고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좀 염려가 되는 건 축구나 성적이나 농구 이런 식의 것들은 사실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연습을 해서 어디까지 도달해서 어떤 식의 이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기준이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과거에 있었다면 요즘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허약한 기준 안에서 나를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식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또 너무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상황 안에서 좋아요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요즘에는 활동이 뜸해진 이제 어떤 남성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목을 끌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중간에 뭐 형광등을 씹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그 차량 안에서 부탄가스로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행위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1년에 1억 넘게 번다. 이런 걸 과시하고 굉장히 흥미롭게도 땡땡 위키 같은 이제 위키위키 사전에는 이런 유튜브들을 소개하는 항목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무슨 차를 몰고 있고 이른바 플렉스. 네, 뭐 어떤 아파트를 부모에게 사줬고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다 함께 정보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유튜브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러닝 셔츠 같은 거 입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못 사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면서 주목을 끌지만 실제로는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를 같이 전시함으로써 인기를 끄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기준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질 때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소셜 미디어 같은 거 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걸 올렸을 때 어떤 반응이 있다라는 걸 알면은 점점 더 그런 성향의 글들을 올리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점점 강화되어서 마침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광등 씹어먹고 이런 것까지 하게 되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어떤 뭐 주목받고 싶어서 하다가 거식증에 걸린다든지 이런 폐해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좀 그 시야를 좀 약간 좁혀갖고 야는 뭐 형광등을 씹어먹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빼고 또 이런 류도 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잔잔한 자기 일상을 드러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은 뭐 어떤 할머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스타가 됐던 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일상을 드러내면서 음식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히트를 쳤던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세탁소 주인도 이제 등장을 해서 상당한 어떤 뭐냐면 구독자를 형성한 분도 계시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왜 드러낼까, 자신을 드러낼까, 이런 측면으로만 만약에 사례를 좀 한정해서 본다면 좀 다르게 접근할 부분들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타자로부터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거의 자수성 같은 스토리에 있어서는 결과, 내가 이뤄낸 성취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이 될 때 비로소 내가 인정받는다. 그래서 과정은 생략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취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모든 게 돼지꼬리 2개가 돼서 없어져 버리고 그냥 담보되어 버리는, 갈아 넣어 버리는 어떤 그 대상이 되어 버리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만의 기준이 되면서 과정 자체가 나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버리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반대로 오히려 건강성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일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윤신혜가 사라졌다에 되게 중요한 주제의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고 오프라인에서의 삶은 진짜고 온라인에서의 삶은 가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작품을 보면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나를 형성해가는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결이 좀 여러 가지로 하나로, 그러니까 한두름으로 묶을 건 아닌 것 같은 게, 어제 제가 TV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저기 5만 원짜리 다발을 뭐 몇십 개 금액 3억 몇천만 원어치를 쭉 늘어놓고 카지노 칩도 막 쌓아놓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막 이렇게 그 세는 장면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보여줘가지고 도둑이 들었다라는. 근데 그 도둑이 엉뚱한 집을 털려고 해가지고 네. 뭐 했다라는 제가 어제 그 TV 뉴스를 통해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형광등 씹어먹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근데 조금 또 그런 거와 다른 결로 과거에 어떤 뭐냐면 방송 문법이나 뭐 그러니까 컨텐츠 문법으로는 저런 게 상품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유튜브 공간에서 그냥 드러내주고 공유 차원에서 드러내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주 상당히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어떤 코드가 작동이 되고 있는가? 요거는 단순히 관종, 그다음에 뭐 어떤 플렉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플랫폼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플랫폼들이 어쨌거나 공공성을 가진 플랫폼으로서 책임감을 좀 가지고 혐오라든가 폭력 같은 것들이 돈이되는 고리는 차단하면서 약간 미디어로서의 이제 책임감 같은 것들 좀 더 실천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죠.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좀 결국은 근데 그 심리의 기저에 있어서는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또 건강한 욕망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욕망이라는 게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계를 해결하고 났을 때는 다음 단계 욕망이 있는 거고 제일 이제 좀 고급한 욕망 중에 하나가 존중받고 싶은 욕망. 그게 큰 거죠.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욕망. 거기에서 더 나아갔을 때는 이제 자아를 초월해서 세계를 위해서 내가 뭔가 공헌을 하고 싶다. 이 정도 욕망까지 갔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빛과 그림자 항상 있어서 나는 이걸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으니 내가 가서 알려주마 하고 핸드마이크 들고 이제 방방거리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용하게 자기 이야기들 하는데 그 어느 부분에서 사실은 대중에게 그것이 코드가 꽂힐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세계가 워낙 넓기 그런 거 때문에. 어떻게 알겠어요? 안다 그러면 다 그거 했겠죠. 저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럼 저부터 했지 유튜브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영화로 일단 좀 끝맺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 손희정 평론가께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감독이 한 인터뷰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윤신의 가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MZ세대 감독인데 뭐 70년대 80년대 노래를 이미 듣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흥미로웠던 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세대를 넘는 키워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 당시가 시나리오 쓰던 당시가 양준일 씨 신드롬이 펼쳐지던 때였다고 해요. JTBC에서 이제 저거 해가지고. 네. 그래서 과거에 인기가 있었지만 이름이 잊혀진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되살아나고 뭐 윤신혜를 자기가 알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게 되게 흥미로웠고 그러면서 윤신혜 씨를 섭외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뭐 유튜브의 명가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식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세대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줘도 타인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그렇죠.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거죠, 받는 예. 거. 그렇지만 반대로 상대가 아무리 경제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저항의 힘도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호흡을 잃지 말라는 충고를 저는 많이 해요. 자기 호흡을 잃는 순간에 남의 호흡에 끌려가서 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니냐.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잘 보살펴줘라. 근데 이제 요거를 인정이라는 표현 말고 이제 자기 표현이라는 단어로 만약에 바꾸면 미디어 환경에서 지금 유튜버가 차지한 아주 독특성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활자 매체 위주나 방송 매체로 이제 한정이 되어버리면 자기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일종의 어떤 그 암묵적 자격증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학위라든지 아니면 뭐 등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사회적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데 이거를 모두 어떤 열어 젖혀버린 게 사실은 유튜브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해 들어가고 자기 표현을 통해서 인정을 끌어내고 그래서 자기 존재 가치를 어떤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그 작동 자체는 저는 인정하고 존중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근데 문제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진짜 자기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광등 씹어 먹는 게 자기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결국 거기서 자기도 뭔가 허위에 갇혀 있을 때 그게 자기 기만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결국 그건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설령 그게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에 대한 어떤 인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눈앞에 다가와 있는 숫자가 두 종류가 있죠. 구독자 숫자와 입금 숫자, 입금액 숫자. 이 두 가지가 현혹되어 버릴 때 결국은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닥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즐겁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